저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이죠. 대비 교육학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할게요. 여러분 학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학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회 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야 되죠. 교도소 가서 이제 교도관이 되실 텐데, 근데 어때요? 내가 교도관이 되고자 해서 교정직렬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교정직렬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교도관이 되실 건가요? 같은 말인가? 내가 교도관이 되고자 해서 되려면 교정직렬 선택해서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공직에 몸을 담고 싶은데,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만만한 게 교정직렬이구나, 그래서 선택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어때요? 네. 어떤 거는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데, 그래도 내 능력상, 그래도 조금, 교정직렬이 조금 더 다른 직렬보다 더 수월한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하셨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 있죠. 교도관이 되고자 해서 교정직렬을 선택했다. 그것처럼 그 말은 나름대로 교도관이 되려는 어떤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후자처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만만한 건 없고 그나마 교정직렬이 좀 만만해서 교정직렬을 선택했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가오가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교도관이 돼서도 어떤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이 뭔가 조사한 게,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어떤 직업이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일까요? 조사마다 좀 다를 텐데 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의사 이런 게 1등이었는데 최근 조사 보니까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고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 1등이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사람이 생명을 구조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겠죠. 물론 가장 꼴찌는 어떤 직업일까? 정치인들. 가장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정치인들. 근데 우리 교도관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고, 교도관들은 순위가 없더라고요.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교도관들도 어때요? 소방관처럼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교도소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 끝의 집이다. 예? 교도소를 세상 끝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범해서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관들은 그 사람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그 사람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도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과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교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내가 그나마 이제 교정직이 쉬워서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런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쉬운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도관에 대해서 그들이 인권 지킴이로서 사람 살리는 그런 교도관이 된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단지 범죄자를 이렇게 우리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보면 교도관들을 그린 세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관 현장에도 보면 감동과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주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조금 더 공부에 좀 이렇게 열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교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금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 첫 시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교정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하고 출제 영역 그리고 일단 알고 놓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 한번 정립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는 이게 한 권이잖아요. 교정학, 계밀의 교정학 한 권인데 서점 가서 보시면 다른 교정학 수험서를 보시면요. 보통 두 권으로 분권되어 있어요. 한 저자가 지은 책인데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타이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정학 이렇게 있고 갈로 형사정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정학은요. 일단 그 수험 과목은 9급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교정학 개론 이렇게 돼 있죠. 교정학 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9급이고요. 7급은 그냥 교정학이야. 7급. 여러분들 또 공부해야 될 형사소송법도 어때요? 형사법 개론으로 알고 있는데 교정직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검찰직이나 7급은 그냥 형사소송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개론 이렇게 말하면 어때? 교정학보다 개론을 붙였다는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쉽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출제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계략적인 이론이니까 좀 쉽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명칭은 그렇지만 시험 난이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도 검찰직의 형사소송법하고 교정직렬의 형사소송법 개론하고 난이도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개론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출제 범위를 보면 교정학, 그 다음에 형사정책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사정책 포함.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교정학 이렇게 되어 있고 갈로 형사정책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교정학 개론 안에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내용적으로 교정학뿐만 아니라 형사정책도 당연히 출제 범위에 포함되고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는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다른 교재들은 보통은 두 권으로 나눠져서 분권돼 있거든요. 물론 같이 팔지만. 그래서 제 교재는 교정학 이렇게 돼 있지만 형사 포함되어 있기는 따로 형사책은 어디 있지? 따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기본서와 비교해 보시면 다른 기본서는 두 권인데 두 권을 합하면 이것보다 두꺼워요.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000페이지 가까이, 900페이지나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 400, 500페이지씩 두 권이니까 900페이지나 1000페이지 되는데 제 교재는 어때요? 한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은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좀 불안한데?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것만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우리 시험에서 교정학 개론만 시험 치면 제가 이것보다 더 한 2000페이지 정도 만들 거야. 이것만 시험 치면. 근데 우리가 이것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국사, 형속도 봐야 되잖아요. 5과목을 봐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야. 한 시간 내에 얼만큼 5과목을 잘 정리해서 5과목 골고루 시험 잘 합격하냐, 그게 관건인데, 그러면 교정학은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 다른 과목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처음에 두 권으로 좀 분량을 늘리려 하다가 9급 수준에서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안 봐도 된다면 출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출제가 안 되는 것들은 없애거나 또 그대로 싫더라도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영역만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이 교재만 보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교도관들이 지금 현직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교재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교재만 계속 돌려서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교재를 믿고 강의를 믿고 이 교재를 기본서를 열심히 보고 기본 강의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데 질문을 받다 보면요. 어떤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요구한 대로 열심히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수험생 질문을 들어보면 기본 강의 안 들었어요. 기본 강의 안 듣고 그냥 문제만 풀고 있는 거야. 기본서도 한 번 정도 읽고 문제만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 강조하고 설명드린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몰라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명히 알 정도인데 알만한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질문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문제 풀고 해도 문제 풀 때뿐이고 지나버리면 다 까먹고 오래 안 남습니다. 예? 조금만 그 문제를 틀어버려도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기초를 탄탄히 쌓고 기본서를 항상 옆에 두고 기본서를 찾아보고 기본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래서 실력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 대비한 거니까 그거 기본서 공부 없이 바로 문제풀이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 기본서는 이렇게 이것만 보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서 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저녁 때 이제 기출 문제 분석 강의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 중요하죠. 문제 중에 기출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학 시험도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에 출제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 기출 안 된 영역에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예? 기출된 영역, 이미 기출된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똑같이 출제된다거나 조금 변형시켜 출제된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새롭게 기존에 기출이 안 됐던 영역에 새롭게 출제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데 기출 분석, 문제 분석은 따로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커리가 이제 예상 문제풀이 동형 모의사 강의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집 안에 보면 18회 분량 정도 실전 동형 모의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 문제로 부족하면 또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내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니까 기본 이론 강의가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정학 시험에서 과목에서 배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교정학 부분하고 그다음에 형사정책. 그래서 우리 기본서도 보면 먼저 교정학이 1부 교정학이고요. 그다음에 2부가 이제 형사정책입니다. 출제 비중은요. 보통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쪽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이쪽이. 그래서 통상 6대4나 뭐 5.5대 4.5 정도. 그러니까 12문제, 8문제 아니면 11문제, 9문제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2022년도에는 이쪽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13문제 되고 그래서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여러분들 이게 교정학 개론이 이 교정직렬의 지금 필수 과목이잖아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치잖아요. 근데 2021년까지만 해도 이게 선택 과목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제가 교정학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도 필수 과목이었는데 중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정학이. 그래서 교도관이 되는데 교정학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에 합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교정학 지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새로 교육하고 또 형소법 법 지식도 없어가 새로 교육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다시 이제 환원되었죠. 다시 필수 과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필수 과목일 때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필수 과목일 때. 쉬웠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교정하기 쉬워. 영어는 어렵죠. 영어 쉬워요? 어렵죠. 어릴 때 영어를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예? 저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맨날 본다고 봐도, 저 몇십 년 동안 영어를 본다고 봐도,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어도 보니까 양이 많고 만만치 않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국사도 마찬가지고. 형소법은 또 머리 아파. 예? 욕 나와. 공부하다 보면 욕 나와요. 영어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이제 교정학도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물론 이것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상대로 보면 그나마 쉬워요. 그리고 출제된 난이도도 보면요. 그 옛날에 필수 과목일 때 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 과목으로 출제된 몇 년 동안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갔어.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정학 결혼이 몇 년 동안은.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올해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쉽게 나온 거야. 옛날에 필수 과목일 때 그 시절처럼 쉽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선택 과목 마지막일 때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난이도가 이제 올해 22년처럼 23년에도 역시 평이하게 출제될지 속단할 수는 없어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선택 과목일 때처럼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정도 난이도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어려워진다면 그 정도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교정학은 만만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강의 듣고 100점 받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90점 이상 고득점 받는 학생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13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됐는데 조금 과한 것 같고 올해 출제는 보통 이제 11문제, 9문제다. 12문제, 8문항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게 문제 그 유형을 보면 우리 교정학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법령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론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 문제하고 이론 문제. 교정학계로는 법률 과목은 아니에요. 법률 과목은 아닌데 우리 교도관이 돼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교도관이라는 공무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집행하려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집행을 해요? 네? 그렇죠. 우리 교도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을 모르고 집행할 수 없죠. 교도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배우는 형사소송법. 또 교정학에도 많은 법령들이 나옵니다. 법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줄여서 형집행법 이렇게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우리 교도관이 가장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률이거든요. 그런 많은 법령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서 당연히 테스트하지. 교도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바로 법령 문제야. 그런데 형사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기 교정학에서는 교정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이런 법령 문제가 있고요. 법령 문제 말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예? 이론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령 문제, 이론 문제. 법령 문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아까 교정학 비중이 좀 높다 한 것처럼 법령 문제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2022년 기준을 보면 이게 11문제, 9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관련 법령들이 많은데 그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거든요. 이게 9문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19문제 중에서 형집행법에서 9문항 나왔으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법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나중에 교도관 직무 수행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법령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가 교도관으로서 교도소에서 고객으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범죄를 범한 놈들이죠. 우리 고객이죠. 범죄자. 우리 고객이긴 한데 다른 직업에서는 고객들을 아주 왕처럼 모시고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다시 오면 안 된다. 절대 우리 앞으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쳐서 내보내야 될 그런 고객인데요. 아무튼 범죄자가 우리 고객이 될 것이고,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죠. 그래서 이 범죄자 피해자한테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 배우게 될 절차인데, 이른바 형사소송 절차, 줄여서 형사 절차 이렇게 말해요. 형사소송 절차, 형사 절차.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이런 절차는 왜 진행될까요? 얘한테 뭘 하려고? 벌을 주려고. 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주려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죠. 범죄자에 대한 벌은 누가 져요? 우리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죠. 보복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대신 국가가 벌을 줍니다. 그래서 뭐 사형벌이 아니라 공형벌이다. 공형벌. 공적인 형벌. 형벌은 개인적으로 부과한 게 아니라 국가가 공적으로 부과하죠. 그래서 공적인 공형벌을 부과한 절차가 형사 절차인데,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 배우게 될까요? 형사의 처음이 뭐지? 수사라는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수사. 수사를 한 다음에 얘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을 받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걸 이제 기소다 또는 공소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죠. 범죄 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가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얘가 그래요. 내가 언제 돈 빌렸는데? 돈 빌린 적 없는데? 그럼 내가 분명히 차용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 빌린 적 없다고 잡았대요. 또는 빌렸지만 내가 이미 갚았잖아. 안 갚아놓고도 갚았다고 잡았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얘가 근데 돈 빌려놓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까지는 아닙니다. 범죄까지는 아닌데 돈을 안 갚고 있다. 분쟁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개인 대 개인 간 이런 범죄 말고 개인 대 개인 발생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벌을 주는,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절차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죠. 사적인 소송이 아니야. 공적인 소송이라 공소제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냥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소제기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민사소송은. 근데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거, 기소하는 것을 공소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소제기하면 이제 공소제기받은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죠. 우리가 그걸 또 공판 절차 이렇게 불러요. 공개적인 재판이다, 공개적인 재판이다 해서 공판 절차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이 이제 확정되면, 유죄 판결에서는 법원이 벌을 주거든요.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사형,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벌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 그걸 집행이라고 합니다. 집행 절차. 이게 형사소송 절차예요. 그래서 수사부터 해가지고 수사, 기소, 공판, 집행까지를 형사소송 절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수사 같은 게 누가 하지? 수사기관이 하죠. 수사기관도 국가기관이잖아.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어디예요? 경찰. 예? 경찰. 종전에 이제 수사권이 검사가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지금은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가 지금 수사의 가장 기본적 주체는 경찰이죠. 경찰이 수사하고, 물론 검사도 수사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해가지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로 왜 넘기지? 요거는 검사밖에 못 하거든요. 경찰은 수사는 하더라도 이건 못 해요. 경찰이. 기소하는 것은 검사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넘기죠. 넘기면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죠. 법원에다가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이런 재판자를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차원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다 국가기관들이 기입합니다. 경찰, 검찰, 그럼 법원이지? 집행은요? 집행 지휘는 검사가 지휘를 하지만 실제로 집행 현장은 우리가 가야 될 교도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정기관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뭐 시험 치면 돼요? 경찰 시험 치면 되죠. 이거는 검찰직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럼 법원직 있지? 시험 치면 돼. 우리가 지금 가려는 데가 여기니까 교정직렬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진행될까? 이 형사절차는 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이야. 법을 집행한 거니까 법에 따라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배우게 될 형사소송법을 잘 알아야지 이 절차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단계에서는 우리가 형집행법, 물론 집행단계에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범죄 행위를 규정하는 형법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학 공부를 하다 보면 법령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주된 법령인데요. 9문항 나왔다고 그랬죠. 법령인데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 관련된 지식이나 형법 관련 지식, 그 외에 또 다른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법에 따라 다 진행되고 절차가 진행돼요. 이런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서 결국 마지막 단계, 집행 단계가 이제 어때요? 집행 단계가 있는데 이 집행 단계에서 유죄 판결에서 만약에 법원이 벌을 줬는데 그게 만약 징역 같은 벌이다. 그러니까 징역 5년이다.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징역이 이제 형벌의 일종인데 형벌 일종. 형벌인데 이 징역이라는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야. 우리가 누구나 다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죠. 내가 어디 살 건지,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밥을 먹을 건지, 어디에 갈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할 건지 전부 다 이런 자유가 보장돼 있죠. 근데 이런 징역이라는 벌을 받으면 자유가 박탈됩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외출도 못 하고 어디 살 건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 못 하잖아. 직업도 선택 못 해요. 이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 바로 징역입니다. 5년 동안 자유가 박탈되죠. 사회에서 격리된 교도소에서 딱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지? 징역형을 집행한 장소가 바로 교도소라는 앞으로 우리 직장이 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도소.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형벌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필요한 절차나 처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 법에 근거한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용어를 일단 한번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범죄자인데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개시됐다. 여기 막 갑이라면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면 갑은 법적으로 피의자로 부릅니다. 피의자. 형소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피의자. 수사가 개시되는 사람을 피의자로 부릅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가 수사 끝나고 이제 검사가 기소하잖아. 기소한 순간 갑은 뭐라 부를까? 피고인이라 불러요. 피고인. 인자를 붙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그냥 피고라 불러.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부르고 당당한 피고, 원고, 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형사소송은 검사가 원고인 셈이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사람이고 기소당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합니다. 인자를 붙여요.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그냥 피고인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범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무슨 피고인이야. 피고면 피고지. 예? 피고인 이렇게 부릅니다. 피고인이 이제 재판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죠. 유죄 판결이 확정돼가 여기서 이제 만약 아까처럼 징역 5년 이렇게 확정됐다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이제 수형자다 이렇게 불러요. 수형자. 보세요. 형벌을 받은 사람. 형벌을 받은 사람 수형자. 수형자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수용자라는 개념이야. 수용자. 수용자. 얘는 용자고 얘는 형자지. 용자, 형자. 수용자라는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인데 수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어디에 가둔다는 이야기잖아. 내가 수용되었다면 어디 갇혔단 말이죠. 내가 너를 수용하겠다면 어디 가두겠단 말이죠. 어떤 시설에 가둔다는 게 수용이죠. 수용, 가둔다. 그럼 수용되는 사람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란 거야. 수용되는 사람을 보니까 보세요. 피의자 수사받을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집에서 경찰서나 검찰청 왔다 갔다 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뭘 청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켜버리죠. 예? 구속. 구속은 형소법에 공부하겠지만 수사 방법이야. 수사 방법. 수사라는 방법이 구속이야. 내가 강제로 수사하겠다. 가만히 두면 네가 어때? 피의자가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어떨까? 피의자 마음은 지가 범인이 맞으면 지가 범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막 없애려고 하겠죠. 또는 도망가려고 하겠죠. 안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수사받고 기소돼가지고 교도소 갈 거니까 그럴 바에 미리 도망가 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피의자가 수사 개시돼가지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 있다면 증거 없애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없나? 진행 못 하잖아요. 나중에 유죄 판결 때려봤자 교도소에 집어넣었는데 도망가 없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절차를 확보하거나 나중에 형벌 집행을 확보하려면 2단계부터 얘가 도망가지 못하게 증거 없어지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되겠지. 그 방법이 바로 강제수사 방법, 구속이야. 도망이나 증거 없애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잡아놓고 수사하는 거죠. 가둬놓고 수사하는 거지. 피의자를 가둬놓는다? 그 피의자라고 해서 항상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지. 오히려 여러분 형소법 공부하겠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근데 불가피할 때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불가피할 때는 판사한테 영장 받아가지고 예외적으로 구속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에서 수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구속돼 버리면 피의자 구속되면 갇히죠. 갇혀요. 구치소라는 시설에 갇힙니다. 갇혀. 그럼 계속 갇혔으니 걔도 수용된 거잖아. 수용자죠. 수용자입니다. 근데 아직 어때? 유죄 판결이 났나 안 났나? 아직 안 났죠. 유죄 판결은 한참 뒤야. 그죠? 재판도 아직 안 했어. 수사받고 있을 뿐이죠. 형사실의 첫 번째 수사 단계일 뿐이야.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무죄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둔 거야. 가둬놓고 수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인데 수용되었죠.
그래서 앞에다 이제 이런 말, 그냥 수용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결 수용자. 자,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죠. 그냥 피의자는, 그러니까 피의자는 구속이 안 된 피의자가 있고, 그냥 불구속 피의자가 있고, 구속된 피의자, 미결 수용자가 있겠죠. 예? 피의자를 보면 구속 안 되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 수사를 받을 수 있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수용돼 있으니까 미결 수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는데 수용돼 있다. 미결 수용자는 유죄 추정이야, 무죄 추정이야? 무죄 추정. 아직 유죄가 판결이 안 났잖아. 무죄 추정이야, 무죄 추정. 자, 그다음에 피고는 어떨까? 이제 기소가 됐어. 피고인도 재판받다고 도망갈 수 있죠. 안 그래요? 집에서 착실하게 재판 날짜 통보받고 그날 재판받고 또 오고 착실하게 하면 되는데, 재판이 한 번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뭐 몇십 회 걸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집에서 왔다 갔다 잘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증거도 없애지 않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기소된 단계에서 당연히 증거 없애고 도망갈 수 있죠. 그렇게 판단되면 법원이 얘를 또 어떻게 한다? 또 구속을 시켜. 피고인도 구속을 시켜요. 피자일 때 구속 안 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오늘 첫 번째 재판 날인데 법관이 딱 보고 도망갈까 그러면 바로 구속시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법정에서 그날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수사할 때는 괜찮은데 재판 가니까 바로 또 구속을 당할 수도 있어요. 피고인도 구속 당할 수 있죠. 근데 이 피고인도 아직 어때? 유죄판이 확정이 안 됐지. 역시 미결 수용자야.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인데 뭐다?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을, 구속이 안 되면 미결 수용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냥 미결 상태지 수용자는 아니죠. 얘들이 구속되면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야.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 오케이? 근데 수사에서는 강제수사 중에, 저를 박탈하는 강제수사 중에 구속 말고도 체포라는 것도 있어.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들어봤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체포거든요. 체포도 이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건데, 구속과 다른 점은 짧아, 기간이. 48시간밖에 안 돼. 구속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제 신속한 신병 확보 차원에서 잡아놓는 게 체포입니다. 그럼 체포도 이제 48시간이지만 자유가 박탈되고 수용되죠.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도 미결 수용자가 돼. 체포된 피의자도 미결 수용자가 됩니다. 근데 이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체포제도는 없어요. 피고는 구속제도밖에 없고 체포제도는 없어요. 나중에 형소법 할 때 공부하실 거야. 체포제도 대신 구속제도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이 뭐라고? 미결 수용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무죄 추정받는다. 무죄 추정. 오케이? 그럼 얘들이 수용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수용될까? 어디에? 보통 체포는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의 유치장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유치장.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근데 구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치장에도 수용되지만 구치소라는 시설이 있어. 구치소. 부산에 무슨 동이더라? 사당 쪽 가다 보면 그 무슨 동이지? 주례 보면 알고 있네요. 부산 구치소? 구치소가 있어. 구치소라는 시설에 갇힙니다. 그 구치소에 누가 근무하지? 누가 근무해요? 교도관이 근무하지. 그러니까 구치소라는 시설도 우리가 교도관에서 근무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치소는 아직까지 미결 단계에 있는 미결 수용자를 수용한 시설이, 교정시설이 구치소입니다. 이것도 교정시설이야. 근데 대상자가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치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재판받고 이제 판결이 유죄 판결, 무죄 판결되면 이제 석방돼 버리겠죠? 구속됐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 나면 석방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이 나고, 유죄 판결할 때는 여러분들 죄가 있으니까 법원이 뭘 해요? 법원이 벌을 줘. 벌을 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사범에게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걸 형사제재라고 불러요. 형사제재. 좀 더 제가 이제 형사제를 정리해 드릴 텐데 형사제재를 부과합니다. 형사제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형사제재가 있고 형사제재 안에 형벌이 있는데 형벌 중에 여러분 또 가장 대표 형벌 중에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형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게 이야기했잖아. 징역이라는 형벌. 징역. 또 뭐가 있지? 벌금. 그렇죠. 벌금. 또 죽여버린 거 뭐야? 사형. 에? 또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또 면허 취소, 정지 이런 거 되죠? 그런 것처럼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형벌도 있습니다. 에? 그런 거 다 형벌이잖아. 형벌들은 이제 형벌이라는 법에서 몇 가지, 9가지를 딱 한정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형벌이 뭐가 되죠? 형벌 중에 벌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 벌금 일단은 돈을 내는 거죠. 벌금 500만 원 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납부 기간 동안 500만 원 벌금 내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벌금을 안 내면 또 문제가 돼.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겠다. 그러면 넌 돈 없으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벌금 내. 이렇게 할까? 벌금 500만 원 부과받았는데 확정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배짜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돈이 안 생기면 벌금 안 되고 그냥 끝나나? 아니겠죠. 벌금 같은 경우는 돈이 있든 없든 기간 내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 대신 몸으로 떼어야 돼. 벌금에 해당되는 그 일수만큼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 때 벌금을 안 내면 징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걸 노역장, 일을 하는 장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장에 갇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장도 다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벌금 같은 경우 일단 내면 상관없는데 안 내면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벌금 말고 대표 징역 같은 경우는 자유를 박탈한다고 그랬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된 교도소에 가둬놓고 그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해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행되는 시설이 뭐라고? 교도소죠. 교도소에 기본적으로 누가 갇혀있지? 수형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미결인데 얘는 뭐지? 이미 판결이 났죠. 기결이다 이렇게 불러. 기결. 근데 얘는 뭐 따로 기결 수용자라는 표현 잘 안 쓰고 그냥 수형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형자 아시겠죠? 얘는 미결 수용자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기결 수용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 잘 쓰진 않아요. 예? 그냥 수형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보면 구치소든 교도소든 이른바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간다. 예? 감옥을 이제 줄여서 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미결 상태의 수용자들을 가두는 감옥, 미결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이 표현이 중요해. 미결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기결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을 써. 그럼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합해서 부른 용어가 교정시설이야. 교정시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도관에 대해서 가야 될 우리 직장이죠. 교정시설. 그래서 미결 수용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하시면 스스로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번 시간부터 미결 수용자 이런 겁니다라고 다른 친구들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입력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수형자란 용어. 그러면 미결 수용자하고 수용자를 합하면 뭐가 되지? 수용자가 되는 거죠. 수용자. 그리고 아까 벌금 안 내도 수용자가 될 수 있겠죠. 벌금 안 내도. 벌금 안 내서 노역장에 유치돼 버리면 걔도 여러분들 벌금도 형벌이잖아. 노역장에 유치돼 버리면 역시 수형자가 됩니다. 에? 벌금 내버리면 수형자가 안 돼. 벌금 내버리면 수형자가 안 되겠죠. 근데 벌금 안에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도 형벌이니까 벌금 안에서 노역장에 유치됐으니까 걔도 수형자가 돼.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첫 시간은 제가 뭐 이렇게 출제 비중하고 그다음에 형사실에 따른 기본 이 용어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본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예.